한 나라가 핵미사일을 쏘아 올린 바로 그 해, 국민들은 밀가루 포대 하나를 두고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핵탄두 170발을 움켜쥔 손이 왜 빵 한 조각 살 돈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걸까요? 2025년 5월, 이 나라는 인도와 미사일을 주고받는 전쟁을 치렀고 같은 해 국방비를 20%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요 국제공항 3곳을 외국 자본에 내놓아야 할 만큼 금고는 바닥이었죠. 텅 빈 금고를 채워준 건 옆집의 거인, 중국이었습니다. 80조 원이라는 거액이 구원의 손길처럼 건네졌고 파키스탄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서가 도착하자 최첨단 항구의 수익 10중 9을 중국이 가져가는 악몽 같은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기마저 82%를 중국에 의존하는 이 나라는 전쟁의 생명선까지 통째로 넘긴 셈이었죠. 핵무장 국가의 금고를 비운 맹목적 집착, 그 빈틈을 파고든 차이나 머니, 그리고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시스템의 실체,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테러와 빈곤을 먼저 떠올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은 그보다 훨씬 기묘하죠. 파키스탄은 세계 5번째로 많은 2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국입니다. 면적만 놓고 봐도 한반도 전체를 4번 포개야 겨우 비슷한 크기의 땅덩어리를 갖고 있죠. 거기에 핵탄두 170발, 탄도미사일 수십 기를 보유한 당당한 핵무장 국가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몸집 아래 숨겨진 성적표를 들춰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고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 4명 꼴에 달합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번화가에서 차로 1시간만 벗어나면 전기가 하루 12시간 넘게 끊기는 마을이 줄줄이 널려 있죠. 아이들은 교과서 대신 벽돌을 나르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페르시아만 건너편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떠납니다. 밀가루 배급 트럭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서고 배급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나라. 물가 상승률은 한때 30%를 넘어섰고 루피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죠. 핵미사일을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도대체 왜 자국민조차 먹여 살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정답은 단 하나의 이름에 있습니다. 바로 인도. 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 이후 인도를 이기겠다는 맹목적 집착 하나로 국가 예산의 핵심을 군사비에 쏟아부었습니다. 공식 국방비만 GDP의 2%에 달하고 군연금과 핵 프로그램 등 비공개 항목까지 합치면 실질 군사 지출은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육박한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도로를 깔 돈도, 학교를 지을 돈도, 병원 침대를 늘릴 돈도 전부 총과 미사일로 바뀌어 사라진 겁니다. 1947년 이후 인도와 5차례나 군사적 충돌을 벌였지만 파키스탄이 실질적으로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71년에는 전쟁에서 대패해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했고 나라 면적의 절반을 하루아침에 잃었죠. 1998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파키스탄은 불과 보름 만에 맞불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 대가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에도 인도와 나흘간 미사일과 드론을 주고받는 대규모 교전을 벌였고 충돌 직후 국방비를 단숨에 20%나 끌어올려야 했죠.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에 반세기 넘게 돈을 퍼부은 결과 파키스탄의 금고에는 먼지만이 남았습니다. 텅 빈 금고를 안고 절벽 끝에 선 나라에게 누군가 두 팔 벌려 거액의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도를 펼쳐보면 이 나라가 왜 인도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형이 먼저 말해줍니다. 동쪽 국경선 전체가 인도와 맞닿아 있고 그 길이만 서울에서 부산을 7번 왕복하는 거리에 달하죠. 북쪽은 카라코람과 힌두쿠시 산맥이 병풍처럼 막고 있어 인도 방면이 사실상 유일한 평지 통로입니다. 서쪽 아프가니스탄 국경은 험준한 산악지대이고 남쪽 아라비아해 연안의 항만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죠. 군사적으로는 방어선이 길고 얇아 어디서든 뚫릴 수 있는 최악의 구조입니다. 인도의 인구는 파키스탄의 6배, 경제 규모는 10배가 넘습니다. 재래식 군비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파키스탄이 꺼내든 카드가 핵무기였고
그 핵을 떠받치는 재래식 무기의 공급처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전체 무기 수입의 82%가 중국산입니다. 전투기는 중국과 공동 개발한 JF-17 썬더와 청두에서 만든 J-10C가 주력이고, 방공망도 중국제 HQ-9P 미사일이 핵심 축을 이루죠. 미사일부터 레이더, 조기 경보기까지 하늘의 눈과 이빨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 셈입니다. 이 중국산 무기들의 실전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 바로 2025년 5월의 인도-파키스탄 충돌이었습니다. 인도는 오퍼레이션 신두르라는 이름으로 파키스탄 영토 깊숙이 9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 타격의 주역이 주목할 만합니다. 인도 육군이 처음 9개 표적 중 7개를 포병으로 제압했는데, 그 포병의 핵심 전력이 바로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인도에서 면허 생산한 K9 바즈라였습니다. 사거리 50km, 15초에 3발을 쏘아 올리는 이 자주포가 파키스탄 진지를 초토화시킨 겁니다. 반면 파키스탄의 중국산 HQ-9P 방공 시스템은 인도의 미사일 공습을 제대로 요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쏟아졌죠. 한국산 포의 포탄이 파키스탄 땅을 갈아엎는 동안 중국산 방패는 하늘을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전투기 영역에서도 파키스탄의 주력 JF-17이 인도의 프랑스제 라팔과 맞붙었지만 인도 측의 정밀 타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나흘 만에 휴전이 선언되었고, 파키스탄은 체면을 세우기 위해 승리를 자처했지만 자국 영토 깊숙이 미사일이 꽂힌 현실은 감출 수 없었죠. 이 충돌이 남긴 진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수록 파키스탄은 중국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돌 직후 중국은 즉각 J-35 스텔스 전투기와 KJ-500 조기 경보기 판매를 제한했고, 파키스탄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생명선까지 중국에 넘긴 나라, 그 나라의 텅 빈 금고를 누가 채워주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직접 이슬람아바드를 방문했습니다. 빈손이 아니었죠. 그의 손에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줄여서 시팩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청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약속된 금액은 약 6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도로, 항구, 발전소, 광 케이블망까지 파키스탄의 낡은 인프라를 통째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이었죠. 빚더미에 앉아 전기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던 파키스탄에게 이 제안은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의 만성 전력 부족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정전을 일으키고 있었고, 공장들은 전기가 나올 때만 가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하필 파키스탄이었을까요? 지도를 보면 단번에 드러납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은 대부분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인도양을 가로지르고 말라카 해협을 거쳐 상하이로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시드니까지의 거리보다 먼 이 항로는 미국 해군의 감시망 한가운데를 관통하죠. 만약 유사시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 경제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 악몽을 말라카 딜레마라고 불렀고, 수십 년간 해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파키스탄 남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과다르 항구가 바로 그 해답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과다르로 원유를 하역하고 파키스탄 내륙을 관통하는 도로와 파이프라인을 따라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곧바로 올려보내는 구상이었죠. 바닷길로 수십 일 걸리던 거리가 육로로 며칠이면 닿는 거리로 압축되는 셈입니다. 중국에게 파키스탄은 진심 어린 우정의 대상이 아니라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지정학적 보험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인도를 양면에서 압박하는 전략적 교두보이기도 했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오래된 격언이 정확히 작동한 셈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런 전략적 맥락을 읽지 못했거나 읽고도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쏟아지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은 시팩을 국가의 운명을 바꿀 세기의 기회라고 선전했고, 인도를 경제적으로 추월할 수 있다는 환상까지 국민에게 퍼뜨렸습니다. 거리마다 중국과의 우호를 찬양하는 대형 간판이 세워졌고, 양국 관계는 히말라야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외교적 수사가 연일 뉴스를 장식했죠. 하지만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직접 들여다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완공 후 운영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관료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공사가 끝나고 첫 번째 청구서가 날아온 순간 파키스탄은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지어진 최첨단 과다르 항구의 계약 조건은 그야말로 경악할 수준이었죠. 항구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의 91%를 중국 측이 가져가고 파키스탄의 몫은 고작 9%에 불과했습니다. 10개의 파일을 구워놓고 9개를 빌려준 쪽이 가져가는 구조인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구의 운영권 자체가 40년간 중국 국영기업의 통째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파키스탄 땅 위에 서 있지만 파키스탄이 운영할 수 없는 항구, 사실상 현대판 조차지가 탄생한 겁니다. 19세기 청나라가 영국에게 홍콩을 99년간 빼앗겼던 그 역사를 떠올리면 이 아이러니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과다르 주민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철조망과 검문소가 촘촘히 세워졌고 대대로 이 해안에서 그물을 던지던 현지 어부들은 접근 자체를 차단당했습니다. 중국 노동자 수천 명이 자체 숙소와 식당을 갖춘 폐쇄형 단지에서 생활하며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역 상점이나 식당으로 흘러드는 돈은 극히 미미했죠. 항구가 커질수록 정작 그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의 생계는 더욱 팍팍해지는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과다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펙 전체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사업 역시 비슷한 구조로 짜여 있었죠.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중국 건설사가 짓고 중국산 자재를 쓰고 중국인 노동자가 일합니다. 공사비는 국제 시세보다 부풀려져 책정되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현지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몫은 쥐꼬리만 했습니다. 돈이 파키스탄을 거치기는 하되 파키스탄 안에 머무르지는 않는 구조였던 셈이죠. 파키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생겼으니 성과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프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가 겪은 전철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었죠. 스리랑카는 중국 차관으로 지은 항구의 빚을 갚지 못해 결국 99년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는 그보다 더 가혹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 순간부터 넘어간 셈이었죠. 투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토의 경제적 주권을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파키스탄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서서히 끌어올랐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없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항구를 빼앗긴 분노가 채식기도 전에 파키스탄 서민들의 지갑을 직접 겨냥하는 또 다른 청구서가 도착합니다. 항구를 빼앗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뼈아팠지만 중국의 두 번째 올가미는 훨씬 더 교묘하게 파키스탄 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시펙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발전소 건설이 그 주인공이죠.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던 파키스탄에게 중국이 지어준 석탄 화력 발전소와 태양광 단지는 처음에는 확실한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끊기던 전기가 조금이나마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국을 감쌌죠. 실제로 발전 용량 자체는 늘어났고 일부 도시에서는 정전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이면에는 용량 요금이라는 생소하고 치명적인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든 사지 않든 발전소가 풀가동되든 완전히 멈춰있든 약속된 용량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달 무조건 중국 측에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쓰지도 않는 전기에 대한 기본료를 영원히 내야 하는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였죠. 한국으로 치면 핸드폰을 한 번도 안 썼는데 매달 수십만 원짜리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런 독소 조항이 박힌 발전소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시펙을 통해 건설된 에너지 프로젝트만 수십 건에 달했고 각각의 용량 요금 조항이 어김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발전소가 늘어날수록 파키스탄 정부가 매달 중국에 내야 하는 고정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2024년 기준으로 이 용량 요금 부담만 연간 수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전력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쓰이지 않은 채 유휴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청구서는 어김없이 매달 날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산 석탄 발전소들은 연료마저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에너지 자립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의존도만 깊어졌습니다. 정부 금고에서 이 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전기 요금으로 전가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치솟았고 소규모 공장과 상점들은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라호르나 카라치 같은 대도시의 빈민가에서는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항해 시위를 벌이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죠. 중국의 착취가 항구나 도로처럼 눈에 보이는 인프라를 넘어 파키스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월급 봉투 안으로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외부에서 피를 빨아가는 중국도 문제였지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파키스탄의 지배층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외부에서 중국이 나라의 피를 빨아가는 동안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더 깊은 곳에서 썩어가는 또 다른 병이 나라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탈세와 뿌리 깊은 구조적 부패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소득세를 내는 인구는 전체의 단 2%에 불과합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고작 2명뿐인 셈이죠. 이건 국민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부유층과 대지주, 군장성, 정치 엘리트들이 세대를 넘어 조직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소득에 대한 연방 차원의 과세가 사실상 면제되어 있는데 파키스탄 최대의 토지 소유자가 바로 이 정치인과 군부 인사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면세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선명해지죠. 파키스탄의 지하 경제 규모는 약 2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거대한 현금 뭉치가 공식 은행 시스템 밖에서 돌아다니며 국가 세수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상당 부분이 사막 한가운데 조성된 플롯이라 불리는 부동산 투기판에 묻힙니다. 플롯은 말이 부동산이지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지도 사람이 살지도 않는 허허벌판의 땅 조각입니다. 라호르 외곽이나 이슬람아바드 근교를 달리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빈 땅에 번호만 매겨진 구획들이 줄지어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죠. 이 땅은 오로지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기 자산으로만 기능합니다.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한 푼도 기여하지 않는 죽은 자본인 셈이죠. 군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파키스탄 군대는 단순한 국방 조직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과 상업 활동을 겸하는 거대한 경제 제국이기도 합니다. 파우지 재단과 같은 군 산하 기업들이 시멘트 공장부터 주유소, 농장, 쇼핑몰까지 운영하면서도 상당 부분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죠.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오히려 나라의 곳간을 비우는데 한몫 타고 있는 역설입니다. 정치인들의 부패는 한층 더 노골적입니다. 전직 총리 나와즈 샤리프 일가의 런던 소재 고급 아파트 보유 사실이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전 세계에 폭로되었을 때 파키스탄 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시스템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처벌은 흐지부지되었으며 비슷한 스캔들은 이후에도 되풀이되었죠. 세금을 내는 2%의 성실한 시민들이 국가의 모든 짐을 떠안고 있는 동안 나머지 98%의 부는 지하 경제와 투기판 사이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중국이 인프라를 빼앗고 안에서는 엘리트가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피가 빠지는 나라의 결말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국고는 텅 비었고 기득권은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중국에 갚아야 할 이자는 매일 새벽마다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파키스탄이 마지막으로 두드린 문은 국제통화기금, 즉 IMF였습니다. 2024년 파키스탄은 역사상 25번째에 달하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 이토록 많은 횟수의 긴급 수혈을 요청한 것 자체가 재정관리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하는 숫자죠. 세계 어떤 나라도 이에 견줄 전례가 없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구제금융 규모는 약 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IMF에서 빌린 돈으로 중국에 빌린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인 겁니다. 새 빚으로 헌 빚의 이자를 돌려막는 구조, 정확히 금융사기에서 말하는 폰지 스킴과 같은 메커니즘이 국가 단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죠. IMF도 공짜로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요구했고, 파키스탄 정부는 생필품 보조금을 삭감하고 각종 세금을 올려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허덕이던 서민들의 고통은 한층 더 깊어졌죠.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뛰었고, 이미 2배로 치솟은 전기요금 위에 추가 인상분까지 얹어졌습니다. 거리마다 밀가루 배급 트럭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서는 풍경이 뉴스를 장식했고, 배급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매각하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라오르, 카라치의 주요 국제공항 3곳의 운영권을 외국 자본에 넘기는 민영화를 공식 추진하기 시작했죠. UAE와의 협상이 진행되다 무산되었고, 현재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하늘길의 관문을 외국 자본에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권의 위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공항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영항공사 PIA는 이미 민간에 매각되었고, 국영에너지기업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까지 매각 대상에 올랐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내놓아야 했죠. 국가의 자산이 하나씩 외국 자본의 입찰 목록에 오를 때마다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의 실질적 주권은 종이 한 장씩 얇아져 갔습니다. 인도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 금고를 비웠고, 중국의 달콤한 돈이 목줄을 채웠으며 내부의 부패가 탈출구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세 갈래의 올가미가 동시에 조여든 끝에 파키스탄은 스스로 세운 나라를 스스로 허무는 비극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반세기에 걸쳐 켜켜이 쌓인 오판과 탐욕과 무능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죠. 첫 번째 올가미는 인도에 대한 맹목적 증오였습니다. 옆 나라를 이기겠다는 집착 하나가 교육과 보건과 인프라에 쓰여야 할 돈을 핵미사일과 탱크로 바꿔버렸고, 그 결과 2억 4천만 국민의 밥그릇이 비었습니다. 5차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실질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면서도 군비 확장의 고삐를 놓지 않은 군부의 집착은 2025년 충돌 직후 국방비 20% 인상이라는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올가미는 텅 빈 금고를 노리고 들어온 중국의 1대1로 자본이었습니다. 80조 원이라는 거액은 구원이 아니라 족쇄였고, 과다르 항구의 수익 91%와 40년 운영권, 유령 발전소에 끝나지 않는 용량 요금이라는 형태로 파키스탄의 살점을 도려냈습니다. 중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항구를 얻었고, 인도양의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말라카 해협의 약점을 보완하는 육상 통로까지 손에 넣었죠. 거기에 무기 수입의 82%를 장악하며 전쟁의 생명선까지 쥐었습니다. 투자와 무기라는 이름의 현대판 식민지 청구서가 완성된 겁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올가미는 내부의 부패였습니다. 230조 원 규모의 지하 경제에 현금을 숨기고 사막의 허상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며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엘리트들이 국가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20번이 넘는 IMF 구제금융과 공항 민영화 추진은 이 나라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밖에 약탈자와 안에 기생충이 공존할 때 국가는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파키스탄이 온몸으로 증명한 냉혹한 공식입니다. 1대1로라는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개발도상국에 같은 패턴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달콤한 투자금 뒤에 숨겨진 고금리 대출, 불투명한 수익 배분, 장기 운영권 이전이라는 세 가지 장치가 나라마다 반복적으로 작동하죠. 스리랑카, 라오스, 잠비아가 이미 같은 덫에 걸렸고 그 명단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교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든 내부의 건전한 재정 규율과 투명한 거버넌스가 무너지는 순간 외부 자본은 구원자가 아니라 포식자의 얼굴로 돌아옵니다. 다음 1대1로의 희생양은 어느 나라가 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